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의 비상장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될 경우 김 회장 일가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국제 석유가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가 내일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우리 기업 39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과 LG전자는 새로운 8K TV로 진검승부를 펼칠 계획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산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그의 가족이 홈앤쇼핑 비상장 주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마침 김 회장이 비상장 회사인 홈앤쇼핑을 상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취득이란 입장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전문 판매업체인 홈앤쇼핑은 비상장 회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2.8%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지난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는 5천 원이었지만 현재 장외 주식 가격은 주당 2만 원 안팎으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과 부인 최모 씨, 큰딸 등이 홈앤쇼핑 주식 13만 5천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회장 선거 당시 홈앤쇼핑 기업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만약 기업 상장이 현실화되면 김 회장 일가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가 출자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김 회장 회사인 로만손 등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목표 자본금 1,000억 원보다 많은 1,20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의향서를 써냈고 중기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출자액을 90% 이상 삭감하고 실권주를 로만손 등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죠. 나중에 그 좀 어떻게 좀 더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몇 번 물어보고 했는데 별 답이 없고 해서 그냥.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김 회장이 최대 주주인 로만손, 현 JST나의 주식 취득 등은 추진단의 요청과 장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주식 취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홈앤쇼핑 상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다른 유력 후보도 제시했던 공약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권주 논란에 대해서도 총 모집 자본금은 1,000억 원이 맞지만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주주 모집액 한도는 220억 원이었다며 그보다 5배 넘게 많은 출자 의향서가 나오자 법정 한도에 맞춰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작 220억 원도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칫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자본력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 부족금을 충당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가전 박람회인 CES 2022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에 개막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첨단 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61개국에서 약 4,5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390여 곳이 참가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개막을 앞둔 오늘 프리미엄 TV 전략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베젤을 없앤 벽걸이형 TV로 시청을 안 할 때는 거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스크린 퀀텀닷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QLED 8K와 라이프스타일, 마이크로 LED로 스크린 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주제로 이번 CES 개막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어디서든 내 집처럼이라는 주제로 AI 가든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음식 조리부터 서빙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을 비롯한 LG그룹의 수장들도 이번 CES에 참석해 미래 사업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도 2년 만에 CES를 찾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비전과 현대기아차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SK 계열사들의 대표, 박정원 두산 회장 등도 이번 행사에 총출동합니다. 이번 CES 2020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카시어링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차선에 맞춰 달리는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오는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현대차가 미국에서 선보이는 카시어링 서비스 어떤 건가요? 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션 카시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모션 카시어 서비스는 가입비 $12, 시간당 $12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구간, 택시나 기존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이용 요금은 약 $60로 모션 카시어 서비스 이용 요금은 택시 우버 이용 요금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관련해서 현대차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현대차는 미국의 모빌리티 사업법인 모션랩을 설립했습니다. 현대차 모션랩은 카시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인용 항공 이동수단, 셔틀 공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승차 공유와 함께 자율주행이 화두인데 국내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레벨 3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 레벨 3 차량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기술인데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돕겠다는 겁니다. 네, 윤 기자, 그런데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면 우려되는 점도 있을 텐데요. 네,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부불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보험을 통해 선 보상하고 자동차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시기도 앞당겨지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우선 학자금 대출 금리 언제부터 얼마나 낮아지나요? 네, 당장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오늘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2%에서 올 1학기부터 2.0%로 낮아집니다. 2018년 2.25%에서 2.2%로 내린 이후 2년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하고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연 배상금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6%의 이자를 붙여 내야 했지만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는 대출금리와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한 만큼, 즉 2%와 2.5%를 합산한 4.5%만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국가지원 장학금도 579억 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먼저 겨울철 노인 등 취약계층들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받게 될 대상은 94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자금 지원을 7조 원 더 늘려 최대 9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환해지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 결정과 관련해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은 돼야 배상 범위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 키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배상안 수락 결정 시한 당초 이번 주까지였죠? 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됐던 배상안 수락 결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한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 말일은 돼야 최종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신한, 우리은행 등 대상은행 6곳 가운데 배상안 수락 여부를 전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시한까지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네, 이 조정 결정서가 지난달 20일에 통보가 됐는데 은행들이 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가요? 네, 은행들이 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면서 배상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게 기업 4곳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 기업 4곳의 배상을 권고받은 은행은 신한과 우리, 산업, 하나, 대구, 그리고 시티은행 등 모두 6곳입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시티은행 6억 원 등입니다. 네, 그럼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시한은 6개 은행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장 기간에 대해선 요청이 있다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올해 7월부터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의 환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런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쇼 CES가 내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기술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김상윤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CES 2020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모레 아침에 개막되는데 전에 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 CES가 과연 다른 전시와 다른 점이랄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계 3대 박람회, 특히 IT 분야 박람회라 네. 하면은 IFA,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개최되는 CES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IFA 같은 경우에는 1924년에 시작된 박람회라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람객 수가 이제 24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24만 규모의 명. 네. 박람회로 꼽을 수 있고요. 네. MWC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이제 MWC 이름 자체가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네. 모바일 분야, 즉 스마트폰이든 이제 네네.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 특화된 산업 네네. 전시회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CES의 특징을 좀 꼽아보라면은 CES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미국 그렇죠. 1967년에 실제로는 뉴욕에서 이제 시작된 박람회인데요. 네, 네. 1978년부터 라스베가스로 이전해서 개최를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라스베가스 하면 화려함이죠. 이제 그렇죠. 화려함 더해서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은 첨단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이제 이미지가 더불어지면서 네.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유명한 핫한 박람회로 알려져 있고요. 50년이 넘었군요. 60년에 그렇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재미난 사실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 네. 작년에 참여자 수가 약 18만 명 공식 집계로 18만 명 정도 규모였다고 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주최 측에서 17만 5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이유가 네. 재미난 거는 이제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상당수를 차지했었는데 중국 업체도 좀 참여가 좀 그렇죠. 부진한가요? 조금 네.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한 경우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줄여서 17만 네. 5천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네. 또 하나 재미난 거는 라스베가스의 그 객실 숫자가 네. 앵커님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뭐 카지노 시티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16만 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다 수용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17만 5천 명이라 한 네. 도시에 거의 9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완전 박람회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올해보다 좀 작년보다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도 많고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되는 올해의 이 CES 2020의 핵심적인 내용, 뭐 키워드랄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키워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금 하나 특이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그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입니다. 그래서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 자동차 박람회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예. 모터쇼. 네. 작년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네.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자동차 참여 업체 수가 약 5분의 1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 라스베가스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네. 지금 최근에 자동차의 큰 변화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네. IT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자동차 모터쇼, 전통적인 모터쇼에 진출하지 않고 네. 오히려 가전쇼에다가 자동차를 전시해서 이슈화시키는 그리고 IT 기업들과 IT 협업을 기술을 강조하는 뽐내는 자동차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좀 특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뷰티 분야가 새롭게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뷰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 보통 이제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죠. 뷰티 케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냐면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뷰티 케어에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화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스마트 미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예, 스마트 미러. 미러. 예, 네. 스마트 거울이죠. 네. 예, 하면 나오는데요. 네. 그게 뭔가 뭐냐면은 중에? 네. 저렇게 이제 사용자가 네.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네. 거기 거울에 달려 있는 센서나 카메라가 그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인식을 해가지고요. 아하. 지금 피부가 좀 건조하다, 뭐 네. 수분 크림을 더 발라라, 아니면 뭐 지금 충분히 지성이다, 조금 이제 그러면은 좀 건조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뭐라든지 네.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형태가 저게 있고요.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스마트 미러. 저건 회사 제품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자료화면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예. 반영된 기술이 그러면 뭐 인공지능 기술인가요? 어떤 기술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다양한 센서들이 뭐 수분이라든지 네. 혹은 뭐 영상 인식 등을 통해서 네.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의 변화도 말씀드렸고 뷰티 산업의 변화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CES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 최고조로 적용된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상윤 수석께서 보실 때 이 방금 스마트 미러도 결국은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CES 2020에서 2020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 있을 텐데 한국 기업 또 외국 기업 관련해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TV들이 아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사실 그 네. CES에 네. 많은 어떤 전시 네.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CES의 대세 업체들로 대세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네. 이제 그 다양한 제품, 혁신 제품들을 CES에서 발표함으로써 네. 시장에 주목받는 어떤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싱큐 존이라는 그 이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싱큐 존. 예,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 TV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TV 기술로 그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8K, 이제 8K라고 하는 예, 네. 8K TV인데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UHD는 아시잖아요. 네, 네. 그 UHD에서 4배 정도 해상도가 좋아진 게 4K이고요. 오케이. 거기에 다시 2배가 높아진 게 8K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8K 즉 AK 그 TV가 최근에 K라는 가장 게 저게 1000이라는 뜻인데 네, 8000 맞습니다. 픽셀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 영역에서 이제 결국은 LG는 AK 그 TV에다가 네. 인공지능 솔루션을 덧붙여 가지고 네. 그 이제 알파 9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이거를 알파 이제 그 TV의 영상에 나오는 이제 얼굴 피부 톤이나 표정 등을 인식을 해서 네. 이게 가장 사용자가 최적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색감을 이제 묘사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러면 형태로 뭐 그날 활용을 방에 하고 좀 있습니다. 어두우면 TV가 저절로 밝아지고 그렇죠. 그런 조금 건가요?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패턴을 설정을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영상 인식을 알고리즘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TV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조금 시끄럽게 할 때 뭐 저절로 소리가 커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것도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뭐 충분히 그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인공지능을 것으로 적용해서 생각됩니다. 저절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예, 삼성도 역시나 그 TV 분야에서 역시 그 LG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8K TV, 그 AI 퀀텀 프로세스를 탑재해서 그 제품을 이번에 CES 발표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내세우는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UHD, 4K, 8K 이렇게 올라가면 화질이 좋아지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자체가 화질이 좋아야 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화질의 컨텐츠를 하더라도 업스케일링, 그러니까 더 고화질의 그 화질로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작될 때 화질이 안 좋아도 저절로 좋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은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의 기술을 이번 CES를 통해서 선보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의 또 그 약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분야, 즉 자동차 업계에서도 역시나 이제 CES를 활용해서 그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업계 얘기는 이제 여행 업계들이 있습니다. 여행업계도 뭐 인공지능을 뭐 활용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델타 항공의 이제 미국 그 항공사죠. 델타 항공의 CEO가 기조 연설을 통해서 여행 개념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신미래 여행 개념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여행에서 우리가 요즘 그 참여자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AR이나 VR, 뭐 가상현실, 그다음에 어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여행지에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여행지의 어떤 분위기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또한 뭐 다양한 그 여행 플래너 기능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런 쪽에 이제 여행업계에서도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CES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그 인공 휴먼 네온을 뭐 선보인다는데 이게 상당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네, 네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구글 어시스턴트 혹은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 비서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 2018년에 AI 플랫폼 전쟁이 이미 한번 CES에서 벌어졌는데요. 2년 전이죠. 구글이 방금 말씀드린 구글 어시스턴트를 출시를 했고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또 그 비서 인공지능 비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 CES 쇼에서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에 이 각자의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이 각자의 그 인공지능을 뽐내는 어떤 그 대결이 펼쳐졌었는데 삼성은 약간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네온의 또 어떤 활약이 이번에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직 네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아직 뭐 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형태로 적용돼서 나올지는 뭐 실제로 이제 개최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기술을 적용한 8K TV를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둘이 치고받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해외에서도 뭐 서로 리얼 8K다 뭐 해다 좀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이제 어떤 경쟁 체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어떤 그 같은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다 보니까 물밑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그 4년 만에 CES 기조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가전 사업 부분에 그 부사장 김현철 부사장께서 소비자 경험의 대변혁이라는 주제로 그 기조 연설을 이제 처음 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방문객들의 주목을 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애플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해요. 애플의 참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굉장히 주목되잖아요. 미국의 그 테크 업체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의 참가? 그 애플이 사실 그 1992년에 그 당시 CEO가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한 게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CES에 제품 출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애플은 주로 제품을 이제 뭐 존 쿡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네. 직접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어떤 그 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CES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지 않고 네. 1년에 한 번 혹은 뭐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자신들만의 어떤 행사를 열어서 네. 제품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을 썼기 때문에 CES를 활용하지 않은 건데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애플이 28년 만에 참가한다고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 공개 행사는 하지 않고요. 뭐 그 CEO가 그 한 임원이 네. 그 어떤 기조 연설이나 또 토론회에 참여하는 걸로 아마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것으로 새로운 알고 기술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네. 그 어떤 강연회 같은 걸 통해서 얘기한다. 그런 새로운 거죠? 개념이라든지 어떤 네. 기술의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지 뭐 그런 어떤 방향성 제시하는 것으로 네. 아마 내용이 잡힐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모레 아침에 공개가 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뭐 트렌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 그 올해 개최되는 CES는 조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분들이 테크놀로지 애니웨어라는 개념으로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무슨 뜻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네. 5G, 뭐 모빌리티 혹은 로봇이라는 기술이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은 네. 이제야 우리가 정말로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기술로서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실제로 지금 길거리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네. 5G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 실제로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5G 영역에서는 이 어떤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제 개발될 수 네. 있을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돌봄용 로봇, 교육용 로봇, 리테일용 로봇이라는 특수 목적에 맞는 로봇들이 네.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CES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네. 계속 말씀드렸던 AI 부분은 역시나 지금 A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초마다 진화하고 있다. 1초마다 진화하고 있다. 네, 그만큼 이제 너무 매일매일 빠르다는 거죠? 예, 네. 그 어떤 진화 속도가 빠른데 네. 실제로 이제 AI를 쓰는 다양한 그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얼마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그 업체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상윤 수석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저희들은 이 비즈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금요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을 현장에서 발표되는 신기술과 이런 분석을 매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CES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장이 CES에 가면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자, 김 사장이 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을까요? 경험의 시대로 미래를 열겠다. 소비자를 잡겠다. 과연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CES 제대로 하시는 삼성전자의 사장이 얘기했다. 이 경험의 소비가, 경험의 시대가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오신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CES 잠깐 얘기했는데 네. 우리 김현석 사장이 이제 첫 4년 만에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가면서 경험의 시대를 얘기했는데 네. 이게 소비의 어떤 큰 트렌드고 새로운 뭐라고 하는데 사실 경험의 시대라는 게 조금씩 이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경험의 시대, 네. 지금 뭐 경험과 명분의 시대가 올 네. 한 해 뭐 유통 전반적인 네. 트렌드, 뭐 가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경험, 뭐 좋은 이야기고 네. 명분,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김현석 사장도 언급했던 그 경험의 시대라는 게 뭐냐? 네. 이런 거예요. 과거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고가의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실제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죠. 네. 너무 비싸니까 저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이었고 소비 패턴이라고 하면 네. 네. 최근의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은 모든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예, 경험해 보고 싶다 하고 실제 경험도 하고요. 네. 거기에 기업들은 발맞춰서 경험해 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온 구독 경제라고 해서 뭐 미국 네. 같은 경우에 포르쉐 같은 차가 있어요. 근데 네. 포르쉐 같은 차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안 탔죠, 옛날에는. 네네.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 한 달에 뭐 2,990달러,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면
포르쉐 뭐 세 대를 타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포르쉐를 살 경제력은 안 되지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죠. 하고 네. 직접 도전한다는 게 경험이라는 하나 트렌드가 네. 있고 두 번째 명분이라는 건데요. 네. 명분은 뭐냐? 이제 소비라든가 뭘 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보다는 하나하나 개개인의 뭐 원함, 하다못해 개개인의 취향, 네.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19년을 관통했던 유통과 뭐 패션과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제 뉴트로라고 했거든요. 뉴트로. 작년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리트로, 복고긴 복고인데 네. 새로운 복고다 해서 뉴트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뉴트로의 흐름은 이어져 가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앞서 김현석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험과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패턴이 이룰 것이다 네. 하고 그 중앙에는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밀레니얼 세대가 실은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경험의 있겠습니다. 시대를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고 네. 이 세대가 경험의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죠. 네. 주도층이죠. 주도 자, 세력이죠. 밀레니얼 세대, 뭐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X세대, Y세대 네.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 뭐 유통에서 이제 가장 많이 네. 언급되는 게 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나이로는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 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래서 23세에서 38세.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그러나 또 2000년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96년 이하까지의 2000년을 넘어가면 또 뭐 Z세대라고 뭐 그러면 새로운 또 새로운 세대니까. 세대죠. 예. 네. 근데 밀레니얼 세대고 이들의 가장 특징이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1000만 명이 절반이 예. 인구의 뭐 5분의 1인데 그렇죠. 20%가 게다가 넘죠? 또 네. 그 중에 절반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소득은 약 한 3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은 굉장히 낮은데요. 300만 그러니까 원이 저런 안 것만 되면. 보고 우리가 네. 옛날 그 경제 분석 네. 관점으로 하면은 아니 소득이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소비를 소비의 주체가 글쎄요. 돼라고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네. 저것은 이제 좀 이따 라이프 스타일 설명해 드리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네. 소비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즉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소비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10억을 벌어요. 뭐 20억을 벌어도 안 쓰면 안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소비 성향이 낮지만 네. 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채 300만 원을 벌지 않지만 네.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거의 다 소비를 해버리는 네.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앞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 나왔었는데 네. 이제 가심비라는 것도 있고요. 워라벨, 뭐 모바일이라는데 가심비라는 것은 네. 우리는 가성비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 그렇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뭐 네. 가격 대비 제가 맛이 제일 좋아. 잘 찾는 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는 이제 네. 저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밀레니얼은 가심비, 내 가심비. 마음만, 네. 내 욕구만, 마음을 충족시켜라. 내 경험만 충족시키면 언제든 돈을 쓴다. 아.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것은 워킹과 라이프, 그러니까 네. 즉 일과 삶이 균형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모바일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에 올인하고 있는 익숙한 세대들. 노트북도 네. 안 씁니다. 뭐 네. TV는 당연히 안 보겠죠. 아. 예, 그런 것이 있고 관택이는 관택이라는 것은 관계 권택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특징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네. 그런 세대의 특징이고 네. 이들의 밀레니얼 세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네. 실은 이게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끌어왔는데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확 떠오른 거 있는데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플렉스라는 플렉스. 네, 중요한 저도 또 TV에서 트렌드입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플렉스 해버렸어? 플렉스 네. 했잖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층들이 이 경험의 소비와 이걸 주도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앞서 네. 말한 21세부터 네. 36세, 8세까지의 네. 관통하는 이들만의 소비 패턴, 키워드가 있다면 네. 소비뿐만이 아니라 관통하는 하나의 이들만의 문화, 이제 플렉스라는 것이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플렉스라는 것은 네. 영어 단어 자체로는 있었던 단어입니다. 플렉스 뭐 근육 힘자랑 플렉스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네.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네. 헬스클럽, 뭐 네. 짐이라고 그렇죠. 미국은 표현할 네네. 때 이제 근육 운동 하기 전에 그렇죠. 딱 자기 팔에 네. 한번 힘 넣고 네. 뭐 만져봐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그렇죠. 플렉스 한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뜻도 있는데. 네. 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래퍼들이 흑인 네. 래퍼들이 막 돈을 엄청 쓰면서 그리고 막 금팔찌, 금목걸이를 달고 나서 이제 네. 그것들을 끼리끼리 공유하면서 플렉스한다. 누가 플렉스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고요. 네. 큰 틀에서는 가심비 소비다. 즉 돈 액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뭐 1년을 모았던 2년을 모았던 모든 돈을 한 방에 한번 질러버리고 써버리고 네. 내 마음을
충족시킨다라는 게 바로 이제 플렉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플렉스 소비 또 이 가심비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플렉스가 우리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일부 TV에 네. 나오는 돈 잘 버는 래퍼들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 네. 이 굉장히 저 밀레니얼 세대에겐 대중화돼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 보면 S백화점의 20대들이 명품 매출입니다. 20대 명품들이 증가율이에요. 뭐 2015년에서 16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였잖아요. 근데 16년에서 2017년으로 오면 30%가 급등을 하고요. 17에서 18로 가면 폭증을 80%. 했네요. 저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명품 야구 모자 중에 한 3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구 모자 중에. 예. 아, 근데 또 쓰고 다닌다. 그거를 20대가 사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40대, 50대가 40만 원 주고 야구 모자를 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플렉스 해버리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네. 뭐 H백화점의 아울렛 매출 증가율인데요. 네. X세대라고 해서 현재 40대 뭐 가장 세대들이죠. 그들의 이 소비 이 증가율과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거의 두 더블. 두 세대. 네, 우리가 그렇죠? 뭐 더블 베이붐 이상이다. 세대는 뭐 2%밖에 안 되는데. 베이붐 세대는 쓰라고 해도 잘 못 네, 쓰죠. 이제 왜냐하면 그렇죠. 생활 습관이 네, 길들여져 네.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니까 네. 당연히 유통업계에서도 돈 잘 쓰는 계층을 더 옹호하고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럼 거 기업들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지금 기울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네. 백화점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있고 네. 2층에 명품 매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최근에 뭐 L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2층 매장에 네. 뭐 신세대 펍 그러니까 뭐 맥주 펍 같은 것들이 같이 공존을 매장에, 해요. 고급 매장에.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렇게 네. 있는가? 혹은 이제 키즈 카페들도 갑자기 2층에 와 네. 있고 아이들을 봐주는 곳이. 네. 즉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에 명품을 소비했던 세대가 이제 5, 60대들은 그냥 네. 조용히 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들이 요즘에 워낙 명품 소비가 크니까 이들이 명품 매장에 가고 이들의 어떤 그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네. 맥주를 마시고 명품해라. 그래서 아. 소위 말하는 명품 매장이 거의 20, 30대 전후로 또 20, 30대 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의 변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대들이 소비를 쓰니까. 화끈하게 하니까 네.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품 업계들이 소비자를 잡으려면 뭐 어떤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뭐 전략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가 네. 있는데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자주 경영학에서 언급되는 게 밀레니얼 세대의 기호를 잘 맞춰서 구찌. 대박을 터뜨린 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뭐 구찌 명품이죠. 근데 패션을 보면 굉장히 오소독스하고 네. 정통 패션을 추구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구찌의 그런 어떤 메인 트렌드들 뭐 이렇게 C자 두 개를 하는 뭐 그런 모양들이 사라지고 네. 꿀벌, 뭐 뱀, 아하. 호랑이들이 등장을 하는 뭐 이건 뭐 겐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봤는데 2014년 약 한 4조 원대여서 에서 작년에 80억 유로,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네. 더욱 놀라운 것은 네. 이 작년에 기록한 구찌의 매출 중에서 네. 한 몇 퍼센트가 저 밀레니얼 세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 구찌는 30%, 비쌉니다. 참고로 뭐 한 30%, 40%? 아닙니다. 65% 이상이었습니다. 65% 이상이 그렇게 비싼 걸 샀단 말입니까? 네, 이야,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상을 네. 좀 바꿔야 되는 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돈이 많아서 네. 그렇게 뭐 6, 70만 원, 뭐 하는 100만 게 원 이상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냥 석 산다. 달 동안 알바한 걸 하루에 네. 써버리는 네. 그들이 대거 몰려들니까 당연히 이런 명품에서도 바뀌게 되고요. 네. 또 하나 뭐 네. 떠들썩했던 게 네. 루이비통 뭐 전통적인 그렇죠. 뭐 명품의 뭐인데 네네. 젊은 친구 브랜드 중에 이제 수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프림? 이 수프림과 둘이 이제 공동 제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루이비통도 실은 모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개가 섞으면서 또 새로운 DNA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이 밀레니얼 세대, 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플렉스를 잡기 위해서 네. 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작년 고용 시장도 봤지만 40대는 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40, 50대가 주축인데 네.
그닥 그렇게 센 소비를 할 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자식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네. 유일하게 남은 소비자가 이 밀레니얼 세대다. 세대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네. 최대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 요즘에 네.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호는 쭉 다품종으로 네. 하되 하나하나를 적게 네.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트렌드와 실은 밀레니얼 세대가 또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필수적으로 네. 밀레니얼 세대와 결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는데 네.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를 즐기겠다 이런 거네요. 즐기다가 네.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부작용 없을까요? 과소비 그렇죠. 부작용? 당연히 과소비에 네. 대한 부작용이 네. 당장 나오고 있고요. 네.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본능적인 소비 뭐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플렉스에 대한 단점을 또 지적하게 되면 바로 네. 이제 이들이 나오는 반론들이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반론이 좀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기회가 적지 않았느냐 또 이런 아, 반론을 하게 합니다. 네네. 뭐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뭔가 이게 가심비에서 한번 화끈하게 쓰는 건 좋지만 계속 쓰더라도 미래가 다가오니까 조금은 이제 준비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국제 석유가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군 실세가 숨지면서 다시 중동발 악재가 터졌습니다. 먼저 뭐 국제 유가랑 또 금융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중동발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했는데요. 0.98% 떨어지면서 21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2%대로 급락하면서 655.3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원 오른 1172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1180원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은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69달러 62센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3달러 86센트에 거래가 됐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더 악화되면 국제 유가가 95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과 유가는 곧바로 영향을 받은 분위기고 뭐 정유사라든지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 정도인데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악영향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경기를 위축시키는 탓에 업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은 거가 가장 좋거든요. 수요가 많고 세계적으로 기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냥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장 기자, 정부도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석유, 가스 수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원유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와 민간이 비축하고 있는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한 긴급경제장관 회의도 조금 전 열렸는데요.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불안감이 급속히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오후 이란 사태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NSC 회의를 열어서 에너지 수급과 우리 진출 기업들의 수출입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은 물론이고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해 들어서 바뀌는 부동산 세금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이사 등으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새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는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은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한층 더 엄격하게 바뀝니다.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언제 계약한 것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 16일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12월 17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새로 산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한 연장이 허용되고요. 이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임대등록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꼼꼼하게 1주택자에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요. 네, 한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소재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됩니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임대 사업자에 관련한 세법도 개정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종부세 합산 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하면 이 세무서 신청을 통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가능한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할 때에만 이렇게 바꾸면서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면 종부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주택 임대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한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이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이 지난 12.16 대책에 이어서 세법 시행령까지 속속 나오면서 2년 안에 집주인을 옥죄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한편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시작된 비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전라도, 충청 내륙에 최고 1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8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대전 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4에서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부산의 낮 기온은 15도, 제주 2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추워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쇼인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참가 기업 수나 인원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참가 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뽐내는 최첨단 기술이 정작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